일부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느껴질 때.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4살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가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나이라고, 할 만큼은 했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곧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생각도 또렷한데 세상은 벌써 우리를 지나간 세대처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정약용. 조선시대 사람이지만 그의 44살은 지금 여러분의 60, 70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학자, 목민심서를 쓴 사람, 다산이라는 호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학자의 이미지는 사실 그의 인생 후반부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정약용은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22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를 나와서 고시에 합격한 셈입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벌써 중앙 정계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주원 화성을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거중기라는 기계를 만들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했습니다. 정조는 그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대로만 되던가요?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정약용의 나이 39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이 급변합니다. 정조를 모시며 개혁을 꿈꾸던 사람들이 하나둘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천주교를 공부했고 그 사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천주교와 연루되어 처형당합니다. 정약용 자신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가 살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40살, 41살, 42살. 매일이 불안했을 겁니다. 언제 또 신문을 받을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나날들. 그러다가 44살 되던 해 1801년 마침내 그 날이 옵니다. 정약용을 강진으로 귀양 보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유배형을 받은 것입니다. 44살이라는 나이는 지금으로 치면 60 중반쯤 될까요? 인생에서 가장 원숙한 시기입니다. 경험도 쌓였고 능력도 충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벼슬도,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서울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혼자서 전라도 강진이라는 먼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의 강진은 서울에서 사흘이 넘게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으로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44살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로 떠나는 그 길 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은퇴 통보를 받던 날,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던 날, 오랫동안 함께했던 배우자를 떠나보낸 날, 혹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나 이제 늙었구나 하고 느껴지던 순간,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 시간은 다 갔다고. 앞으로 남은 건 그냥 천천히 내려가는 것뿐이라고. 정약용도 그랬을 겁니다. 강진으로 가는 그 긴 길 위에서 그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부 유배라는 이름의 인생 정지 버튼. 강진. 정약용이 도착한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에게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유배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벼슬도 없고 돈도 없고 신분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높은 벼슬을 지냈던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역적의 무리로 봤습니다. 천주교와 연관된 위험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처음에 정약용은 주막집 헛간에서 지냈습니다. 헛간입니다. 44살의 나이에 한때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헛간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추웠을 겁니다. 여름에는 더웠겠지요. 습기가 차고 벌레가 들끓고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서울에 두고 온 어머니는 이미 연로하셨고 아내는 생활이 어려워 친정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가면서 그들도 함께 낙인이 찍혔습니다. 역적의 자식들. 편지가 오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괴로웠을까요? 더 참기 힘든 것은 무력감이었을 겁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정약용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많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아이디어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 숨만 쉬고 있는 사람. 이 나이에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밤마다 그 질문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는 생각.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새로운 것을 시작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는 생각. 이 나이에 무엇을 배우며 이제 와서 무엇을 시작하겠느냐는 생각. 정약용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으니까요. 유배지를 떠날 수도 없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초라해져 갔습니다. 옷은 해졌고 신발은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찮았습니다. 가끔 고향에서 조금씩 보내주는 돈과 곡식으로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유배 온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겠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유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정약용의 나이는 47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이,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잠식하는지 정약용은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무너져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를 보면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사람 원래 대단한 양반이었다던데 이제 완전히 망했지 뭐. 쯔쯔, 인생 한순간이야. 맞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끝인가요? 정약용도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강진의 헛간에서 추운 겨울밤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답을 말입니다. 3부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을 겁니다. 평소처럼 잠에서 깬 정약용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죽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인가. 그는 결심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지만 유배 초기에는 책 읽을 마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읽다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공부하면서 의문이었던 것들, 제대로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들. 그것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메모 수준이었을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 그런데 쓰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는 뭉개져 있던 것들이 글로 쓰니까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쓰면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고 또 공부하고 또 쓰고. 정약용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하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씁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집중이 안 되고 의욕도 안 생기고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을 계속하니까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배지라는 공간은 여전히 좁고 답답했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일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경험. 산책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매일 아침 산책이 기다려지는 것.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글 쓰는 시간이 되는 것. 정약용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을 쓰는 일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던 주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백성들을 돌보는 방법, 농사와 경제에 관한 것들. 유배를 온 지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주막 헛간에서 나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저술에 몰두했습니다. 목민 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민, 백성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지방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관리가 아닙니다. 유배 온 죄인입니다. 다시는 벼슬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책을 쓸까요? 누가 읽어줄지도 모르는데,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정약용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관리로 일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있다. 이대로 사라지게 하기는 아깝다. 누군가는 이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는 미래를 위해 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목민심서를 쓰는 데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썼습니다. 경세우표. 나라를 경영하는 제도에 관한 방대한 저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의학에 관한 책, 역사에 관한 책, 지리에 관한 책, 시도 많이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형벌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술이나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망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를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젊은이들을 받아들여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유배지를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을 빌려 읽고 필요한 책은 서울에 부탁해서 구해 읽었습니다. 그는 유배지를 연구소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기록했습니다. 강진이라는 작은 공간이 정약용에게는 우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유배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을 겁니다. 가족이 그리웠고, 고향이 그리웠고, 자유가 그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서울에서 벼슬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깊이 공부할 수 있었을까? 만약 내가 바쁘게 정무를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차분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 유배는 형벌이었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강제로 주어진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활동적인 것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있기는 답답하다는 생각. 시간이 있다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정약용은 그 시간을 글로 채웠습니다. 생각으로 채웠습니다. 배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정약용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유배지의 정약용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이 그를 사려 깊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그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핀 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과 깊어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늙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어지는 것은 선택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냥 늙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깊어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유배 10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54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책을 완성했고 여전히 더 많은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에게 배우면 무언가 다를 것 같다고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약용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일이 있었고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도 전반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후반전이었습니다. 자보 늦은 나이는 없다. 1818년 정약용의 나이 57이었습니다. 드디어 유배가 풀렸습니다. 무려 18년 만이었습니다. 18년. 그 긴 세월을 강진에서 보낸 것입니다. 44살에 떠나서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벼슬을 하시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왕은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정약용은 여전히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벼슬은 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지 않습니까? 출세했다가 몰락하고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지만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다가 75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약용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등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 명저들입니다. 그는 수십 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에게 배운 학문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유배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계속 정치를 했겠지요. 바쁘게 일하고 승진하려고 애쓰고 권력 다툼에 휘말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은퇴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정약용을 기억했을까요? 아마 역사책 한 구석의 이름 정도만 남았을 겁니다. 정조 시대의 관리 중 한 명으로요. 그런데 유배를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약용은 정약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정약용으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시라고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처럼 500권의 책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학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 더 정확히는 나이를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정약용은 44살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순도, 일흔도, 여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이 무한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 안에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글을 쓰는 일, 생각을 정리하는 일,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18년 동안 계속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매일 산책하기, 매일 일기 쓰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손자 손녀와 시간 보내기,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 스스로를 막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깊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에게 물어봅시다. 유배 18년 후회하십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이 그리웠고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일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남들이 정해준 길을 달렸습니다. 학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일하고, 돈 벌고, 남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남기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일 수도 있고, 그냥 매일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정약용에게 글쓰기가 의미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아직 못 찾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십시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요.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방황했습니다. 몇 년을 그냥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시작해도 되고, 다음 주에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라는 말 대신 이 나이니까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하겠는가가 아니라 이 나이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이 나이에 누가 알아주겠는가가 아니라 이 나이니까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다.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 나이니까 실패해도 괜찮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정약용이 44살에 유배를 가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었듯이 여러분의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통받고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방황했던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아낸 사람.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포기가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이다. 지금이 정약용의 나이라면 당신은 어떤 후반전을 살고 싶으십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을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정약용이 강진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후반전을 생각해 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